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이제 어느덧 2월의 끝자락입니다. 정말 시간 또 빠르죠. 네. 뉴욕 증시에서는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지난 목요일장에서 정말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장중에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넘긴 했습니다. 하지만 0.4%가량 소폭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에 따라서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하게 됐지만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AI 랠리 그 끝을 가늠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이 단순한 쉼인지 아니면 차익 실현 압박이 커지고 있는 것인지 AI 관련한 생태계 종목들에 대한 고민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오픈 날이기도 하죠.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전략을 각각 짜고 있는데 저희는 또 어떤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잠시 후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코멘트 지금부터 같이 정리해 보시죠. 일단 지난 2월 중순경이었습니다. 2월에 남아있는 일정들, 기다려볼 내용들에 대해서 체크를 했었는데요. 엔비디아 실적, 그리고 테슬라를 비롯한 2차 전지 쪽의 연속 반등이 나오는가를 체크해보자.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평균 3, 4월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에 관심을 둬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오픈을 앞두고 관련한 종목군들, 내일이면 APR, IPO 날이죠. 미용, 의료기기, 뷰티 쪽에 영향을 줄 만한 종목군이라서 일정적으로 체크하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오늘부터 해서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진행이 됩니다.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 두 가지는 지나왔죠. 2차 전지 쪽 테슬라를 비롯해서 연속적인 반등을 해내지는 못했고요. 엔비디아 실적 오픈되고 엔비디아 폭등이 있었으나 우리도 반도체 종목군들 강하긴 했으나 그만큼 강하진 않고 일부는 차익 실현의 움직임을 맞이하고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이벤트 속에서 섹터별로 어떤 방향 선택을 하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그 선택에 도움이 될 만한 뉴스 등을 많이 모아왔습니다. 자, 일단 지난 금요일장 보고 있으면서 시장의 시속 게임은 오징어 게임 뺨치게 정말 스릴 있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단 이날 코스피는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소폭 떨어졌습니다. 두 시장 모두 하락 종목 개수가 훨씬 더 많았고요. 반도체 쪽 보시면 극심한 변동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폭등 이슈가 있었으나 반도체 장 초반에 강했다가 장중에 밀려났다가 마감 전에 다시 한번 조금 힘을 내는 흐름을 보이면서 장중에 엄청난 급변동을 기록한 종목들이 꽤 많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시장이 고민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월요일에 바로 오늘 있을 저 PBR 관련한 이벤트 때문에 시장은 반도체 쪽에서 이쪽으로 수급을 빼앗길까를 걱정하며 어느 정도 올라온 것에 대한 이익 실현의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폭등이 있었으나 SK하이닉스 장 초반에 엄청난 급등 7% 가까이 올라서다가 그 상승분을 좀 줄인 채 3%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래도 시세가 살아있는 쪽이 어디인가 보면 여전히 반도체 섹터의 뉴페이스 2월 22일경에 반도체는 지금 뉴페이스에 주목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AGI 인공범용지능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올라갔고 뉴로모픽 결국 뉴로모픽 관련한 반도체, MPU, 디자인하우스 등으로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징랜드, AD테크놀로지 이런 디자인하우스 쪽 종목들 계속해서 시세가 살아있고요. 뉴로모픽 관련해선 최근 NCN 굉장히 강하게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22% 이날도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쪽에서는 일부 종목들은 강한 시세를 유지했으나 많은 종목들이 좀 차익 실현의 움직임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부족한 수급 나누기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결국에는 시장에 꾸준히 이제 자금 유입이 된다면 다양한 섹터가 같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월요일에 있을 저 PBR 관련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벤트를 앞두고 어느 정도 이쪽으로 수급 빼앗길 걸 고민한 이들 반도체를 매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날은 반도체에 대한 그런 불안한 심리가 감지가 됐는데 때마침 알테오젠이 치고 나옵니다. 바이오 쪽에 지금은 대장 역할을 하듯이 강한 시세를 지난 금요일에 기록해줬죠. 그러면서 바이오 쪽으로도 수급이 꽤 많이 이동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결국 한 밥그릇을 세 가지 숟가락이 나눠 먹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강하게
크게 배부름을 느낄 만한 수준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찌됐건 부족한 수급의 나누기 흐름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 하락이 좀 더 짙었던 것은 리비안의 급락으로 2차 전지 쪽의 약세였습니다. 다만 반도체는 뉴페이스고 2차 전지 쪽에서는 그래도 소외단에서 계속 무언가를 찾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날은 전고체 쪽이었습니다. 전고체 쪽 종목들은 그래도 2차 전지 내에서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코스닥 쪽을 보고 있으면 안 그래도 시장에 돈이 막 강하게 들어오는 것은 아닌데 그 돈이 들어오는 곳 일부로만 엄청나게 쏠리고 있구나. 그래서 정말 투자하기가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권까지 놓고 보실까요? 최근에 엄청난 급등을 거듭했던 종목들이 다 시총 상단에 떡하니 자리하고 있죠. HLB, 알테오젠,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엔캠도 그렇고요. 최근 3개월의 상승률인데 신성델타 240%, 엔캠 400% 가까이 올랐고요. HLB도 150%, 알테오젠도 58%. 알테오젠은 사실 2월부터 상승률만 놓고 봐도 이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의 이상 급등이 나오죠. 자금이 쏠린다라는 것이고 그로 인한 쏠림의 변동이 굉장히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날 눈에 띄었던 것은 바로 알테오젠인데요. 알테오젠 금요일 아침에 브리핑을 했었죠. 머크 관련한 소식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증권사 두 곳의 분위기, 뉘앙스가 약간 달랐습니다. 키움에서는 향후 캐시카우가 유입되는 것은 긍정적이고 MSCI 이제 편입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것은 좋다. 하지만 로열티율을 몰라서 가치 산정이 어렵다라는 코멘트가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조금 상승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멘트이기도 했죠. 반면에 현대차증권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긍정의 의견을 냈습니다. 목표가 30만 원을 썼어요. 상승 여력이 그날 리포트가 발간되던 당시로 봤을 때는 185% 남아있다라는 거였습니다. 머크가 목숨을 걸었다라는 제목이었고요. 머크의 키트루다 SC 품목 독점 계약으로 인해서 머크로부터 계속해서 현금이 들어오는 것이고 알테오젠이 머크 전체 매출액 40%를 이제 담당하게 됐다. 결국 섹터 대장주고 알테오젠이 머크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일단은 30만 원에 더 강하게 반응을 한 것 같죠. 주가는 25% 급등했고요. 알테오젠 거래 대금이 일간으로는 역대 최대 역사상 신고가와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급등으로 인해서 5월 MSCI 편입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현재 시총 기준 그리고 유동 시총의 조건을 만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13만 1,2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 알테오젠 추가 시세 가능할지 궁금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알테오젠이 이렇게 호재로 급등을 해주면서 바이오 쪽으로 수급을 어느 정도 끌고 왔다라는 게 되겠죠. 바이오로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펩트론 강세였고요. ABL 바이오, 셀트리온 제약, 유한양행, 매드팩토 또 이날도 16% 급등 흐름을 보였네요.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 4월은 평균적으로 제약바이오 쪽 수익률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3월부터 5월, 6월까지 제약바이오 관련한 일정 등이 많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어느 정도 모멘텀을 받는 곳들이 있다라는 건데 다만 3월은 제약바이오에게는 또 잔인한 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보고서 제출의 달이죠.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지 않는다던가 늦는다던가 하는 이유로 인해서 바이오 기업들의 거래 정지나 상장 폐지 이슈 등도 심심치 않게 있었기 때문에 이 시즌에 코스닥 바이오 쪽들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 시장에선 통상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안정감이 있는 기업들 중에 이런 모멘텀을 가진 기업을 골라야 하는 어려움이 있겠죠. 일단 감사보고서 시즌에는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에 잘 내는가를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내고 나면 그 내부적으로 5년 연속 적자가 이뤄지고 있는지도 봐야 되고 대주주 지분율이 어느 정도로 확보되어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너무 낮을 경우는 대주주가 매도하고 뭔가 안 좋은 일을 해서 도망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시장의 얘기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한번 체크하시면서 바이오 쪽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잠시 후에 저희가 바이오 쪽에 대한 전략 나눠 갈 거고요. 시장에서 알츠하이머도 한 번씩은 체크하고 있습니다. 12월 26일이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심플하다. 날씬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되겠죠. 그런 맥락에서 알츠하이머 쪽 초점을 맞춰보면 올해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신약인 레카네맙, 상품명으로는 레켐비죠. 이게 국내 허가 기대에 임박했습니다. 어제 언론 보도로 봤을 때는 식약처 최종 심사에 들어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일본 에자이와 미국 바이오젠이 협력해서 개발한 게 바로 레카네맙인데 여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약이 바로 일라이릴리의 도나네맙이죠. 이 두 개가 이제 경쟁을 하게 된다면 시장 파이가 커진다는 긍정적인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투자에서 보고서를 이렇게 냈더라고요. 소중한 기억이라 잊고 싶지 않을 때. 알츠하이머 관련한 내용이었고요. 주로 미국 기업에 대한 내용이 강했습니다. 다만 한국 내에서는 관련 기업으로 볼 수 있는 건 삼성 바이오로직스, 레켐비나 도나네맙 이런 쪽에서 결국 수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인 거고요. ABL 바이오는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기술이 뇌혈관 장벽 투과율을 올린다라고 합니다. 레카네맙이 이 뇌혈관 장벽 투과율이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올리기 위해서 ABL 바이오의 이런 기술 등이 필요하다라는 맥락인 거죠. 그래서 관련한 기업으로 이 정도 꼽혀 있고요. 시장에서 거론하는 알츠하이머 관련주는 이 정도니까 일단 체크 정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 이슈를 확인하다 보니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더라고요.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유럽 자문의원의 허가 긍정의 답변을 받아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에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리지널 제품의 시밀러 제품의 허가 등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엠브렐이나 레미케이드, 휴미라, 스텔라라 등이요. 일정대로 차곡차곡 시밀러 제품의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또 제약바이오에서는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여지 시장에서는 많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시 후 제약바이오 전반의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곡괭이와 청바지라는 제목인데 시티그룹에서 이런 멘트를 했더라고요. 골드러시 초기에 큰 돈은 삽과 곡괭이를 파는 사람이 벌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AI라는 시장에서는 삽과 곡괭이를 파는 업체는 바로 엔비디아라는 겁니다. 200년 전이었죠. 미국에서 금을 캐는 골드러시가 열풍이 일었습니다. 금을 캐면 캔 사람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이었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금을 캐기 위해서 몰려갔을 당시에 여기서 틈새 시장을 노려서 큰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곡괭이나 삽을 팔거나 혹은 작업복으로 청바지를 팔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때 당시에 리바이스가 지금처럼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는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죠. 질긴 청바지는 훌륭한 작업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AI가 금이라고 본다면 AI에 투자하는 이들 외에 결국 AI의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쪽의 도구를 봐야 한다라는 맥락인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TSMC, ASML, 칩과 반도체 관련한 기업들을 곡괭이로 비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열광하는 패러다임 수면 아래에서 이익을 얻는 회사, 바로 엔비디아 등이 되겠고요. 이것은 과거에도 우리가 큰 기술이 나올 때 있었던 패턴입니다. 인터넷이 쫙 깔리던 시기, 닷컴 버블 당시로 가볼까요? 그때 당시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인터넷 업체들이 핫하긴 했지만 이렇게 닷컴이 붙은 업체들, 인터넷 사이트 인프라를 관리해주는 시스코 역시나 당시에 엄청난 핫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곡괭이를 파는 업체들 인기가 있었다라는 거고, 물론 닷컴 버블 붕괴될 당시에 시스코 역시 주가가 같이 내려오기도 했었죠. 지금 엔비디아가 이때로 비유한다면 어디쯤에 위치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아직까지 엔비디아 풀은 더 남아있다라는 시장의 시각과 너무 과하다라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럼 곡괭이와 청바지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을 가져보겠습니다. AI를 잘 돌리기 위한 곡괭이는 지금 이런 반도체, 그리고 청바지는 어찌 보면 제가 무수히 비유했었던 전력, 이런 쪽이 될 수 있겠죠. 나에게 던져보는 질문입니다. 엔비디아는 곡괭이 판매 절정이 언제일 것인가? 사실 지금으로선 가능
가늠이 어렵죠. 이제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AI 열풍급 가늠이 어려워서 사실 주가 대응도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곡괭이 판매 정점 후에 다음이 준비되어 있는가? 일단 엔비디아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 생태계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죠. 바이오테크에 투자를 한다던가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준비도 아낌없이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기존의 곡괭이들과는 조금 다르게 그 열풍이 더 지속될 수 있다라는 시각도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이렇게 해봤습니다. AI로 제품을 잘 만들어 파는 곳, 금을 캐서 그 금을 잘 가공해서 만들어 파는 곳은 어디가 될 것인가? 결국 AI를 활용해서 생산 효율성을 올리는 곳이 또 하나의 기회를 잡게 되겠죠.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게임 많은 인력비를 줄일 수 있을 거고요. 영상 제작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바이오 신약, 바이오테크 쪽이요. 기존에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을 AI를 활용했을 경우 확 줄여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쪽도 생산 효율이 올라갈 겁니다. 의료 AI나 스마트 팩토리 등이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곳은 로봇이나 보안 등이 결국에는 AI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또 다음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맥락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딘지 한번 생각해보는 건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아 일단 정리를 해봤습니다. 개발 기간이 절반으로 뚝 떨어져서 AI 활용한 신약 개발에 속도를 낸다 등의 언론 보도도 있었고요. 게임 쪽도 그리고 스마트 빌딩이나 스마트 팩토리 쪽도 AI 활용 기사가 굉장히 많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게 되겠죠. 물론 이 관련된 산업 나열은 저의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길 바랍니다. 자, 뉴욕 증시입니다. 다우와 S&P 500은 올랐는데 나스닥은 떨어졌어요. 폭등이 나왔던 엔비디아, 아마존은 일단 상승 흐름을 유지하긴 했으나 이들도 장초 대비해선 음봉이었고요. 결국 빅테크가 이날은 조금 숨고르기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나름의 올라가던 분위기에서 살짝 좀 쉬는 모습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아마 존 윌리엄스 총재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뉴욕 연은 총재죠. 다른 지역과 달리 뉴욕 연은 총재는 1년 내내 투표권을 가지기 때문에 그의 발언의 힘은 조금 더 높습니다. 올해 늦게 금리 인하에 진입할 것이다 라는 코멘트가 있었는데 그 뒤따르는 말이 금리 인상에 대한 거론 내 기본 케이스는 아니야 라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일축시켰습니다. 그 영향으로 금리가 좀 내려간 것으로 파악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AI 일단 이날은 좀 쉬는 모습이 있었으나 그래도 끝을 가늠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익 실현해야 된다, 아니다, 추가 상승할 거다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자, AI로 인해서 결국 기업들의 이익이 올라가고 지수는 추가 상승을 보일 거다라는 곳곳의 의견 등이 나오고 있고요. UBS나 골드만엑스는 5,200포인트로 올려잡는 흐름 나오기도 했습니다. S&P 500 기준이고요. 이날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보니까 하락 특징주로 많이 넣어봤습니다. AMAT, 램리서치, KLE와 같은 반도체 장비주 이날 전반적으로 같이 떨어졌고요. 전기차 시장 부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리비안이 12% 급락, 테슬라도 2% 하락이었습니다. 부킹홀딩스 부정적 가이던스 제시로 10% 급락하며 여행 서비스 쪽을 끌어내리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자, 보시면 반도체, 친환경, 빅테크 쪽은 좀 약하거나 쉬어가는 모습이었고요. 괜찮았던 쪽이 여기 금융이라던가 방산과 산업재 혹은 헬스케어 등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전기차 쪽은 계속된 하락을 나타냈고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태양광, 친환경 쪽이 내리고 방산 인프라 쪽이 올라가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니키 헤일리 고향인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에서도 트럼프가 승리를 하면서 이제 시장은 이미 바이든과 트럼프의 경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으로. 트럼프는 공화당 경선 지금 5연승을 하고 있죠. 3월 5일에 이제 미국 전역에서 16곳에서 공화당 경선이 한 번에 이뤄지게 되는데 아마 트럼프 승리에 대한 기대가 당연히 높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에 어떤 정책을 밀었었는가를 참고해 본다면 긍정적인 것은 인프라, 방산, 전통 자동차와 에너지, 금융이 될 거고요. 조금 압박을 받는 쪽은 친환경, 그리고 일부 테크는
경우에는 뭐 중국 제재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의료 서비스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외에 박앵커의 연결고리 등의 시장 전략과 개별 뉴스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풀어가겠고요. 오늘 뭐니 해도 시장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뉴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될 겁니다. 관련한 내용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 채팅창에도 오늘 저 PBR주 어떻게 될까요? 이런 좀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네. 관련해서 브리핑 좀 자세하게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안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이죠.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건 구체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고요. 결국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주들의 이 환원책, 주주의 뭐 재고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세제 인센티브 방안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고요. 하지만 저 PBR 관련주들 그동안 워낙에 많은 수급들이 몰렸었고 관심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 소식이 나온다면 이제는 재료 소멸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라는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고민될 수밖에 없는데요. 재료 소멸이라는 그러한 이슈도 있겠지만 마침 또 이 저 PBR주 대표적인 종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나 은행 같은 경우에는 28일과 29일에 각각 결산 배당 기준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앞두고 도대체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오늘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전략 잠시 후에 챙겨보겠고요. 물론 이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겠지만 4월에 총선 전에 정부가 추가적으로 정책의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봤을 때는 지금 증권가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일각의 시각도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까지 같이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앞서 민영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피와 코스닥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가 정말 밸류업이 될 수 있을지 2700선 회복할지 그러한 부분도 중요하겠고요. 금요일장에서는 뭐니 해도 금융주, 보험이나 증권 이러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들어서는 40%나 올랐습니다. 보험주 같은 경우에도 한화손해보험과 삼성생명 같은 경우 각각 40%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죠.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주은행이나 흥국화재 같은 좀 작은 은행이나 보험주가 더 많은 상승률을 나타내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쪽의 시세가 강했다라는 부분 확인되고요. 키움증권도 올해 들어서 27% 정도의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세를 좀 체크해 봤는데요. 앞서 보셨던 메리츠 금융지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밸류업의 모범생이다라고 증권가에서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2022년 말에 계열사들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을 했었고요. 그때 향후 3년 동안 단기 순이익의 50% 이상 주주 환원을 하겠다라는 중기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펼쳤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총 주주 환원율은 51%에 달하는 수준이어서 정말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책을 펼쳤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적도 좋았습니다. 단기 순이익 처음으로 2조 넘어섰고 연결 기준으로 총 자산도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메리츠증권 측에서는 아직도 주가는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저평가가 지속이 된다면 주주 환원율 50% 초과해서 자사주 매입하는 것도 생각해보고 있다라는 이야기 내놨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의 주가 앞서 보셨듯이 올해 들어서 40%나 올라갔고요. 2월 들어서 20% 넘게 올랐습니다. 이미 신한투자증권에서 제시했던 목표 주가 훌쩍 넘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11만 원까지 올려잡았고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있다. 연말에는 5%가량의 배당 수익률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겠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이외에도 정말 많은 은행, 보험, 증권 업종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올려잡는 리포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삼성화재 같은 경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전이익이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했고요. 배당을 결정하는 또 지표 중에 하나인 이 킥스 지표 같은 경우에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272% 가까이 되면서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은 밸류업 발표 이후로 좀 미룬 부분이 있어서 그거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 이렇게 목표 주가 많이 올려잡았고요. 유한타증권에서는 40만 원까지 대폭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DB손해보험 측에서도 지금 이 보유 자사주 일부를 소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 몰리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도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올려잡는 리포트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앞서 보셨던 대표적인 금융주들 이외에도 정말 많은 저PBR주들, 배당에 대한 매력이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물산, 호실적도 있었고 주주환원 요구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나오죠. 작년 수주 목표치 40% 이상 됐습니다. 두산마켓 같은 경우 2년 사이에 영업이익 2배나 늘어났고요. 북미에서 성장세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죠. 주가는 근데 11% 정도 올해 들어서 하락률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 5년 연속으로 영업이익이 1조 클럽 진입을 했고요. 바이오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관심권에 있습니다. 키움증권에서는 지난주부터 가격 매력도가 많이 높아진 고밸류와 저밸류 종목 간의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어서 지수의 상승 탄력이 좀 약화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환매가 도는 상황에서 정말 종목 잘 골라야 될 텐데 우리가 외국인들이 많이 사들인 쪽을 본다면 또 힌트를 얻지 않을까 싶어요. 외국인들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후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합산해서 거의 8조 원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이 사들인 게 바로 현대차 이러한 종목들이 되겠죠. 기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는데 어떤 거 보면 좋을까요? 이미 많이 올라서 부담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 드렸듯이 이 결산 배당 기준일이 또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부터 정부에서는 이제 선 배당금 확인하고 나서 후 투자 가능하게 정책을 좀 변경을 했죠. 배당 기준일이라고 하면 기업이 배당금을 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날짜입니다. 배당 절차를 바꾼 상장사가 2월 말에 14곳이나 몰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금융주부터 보겠습니다. 27일, 28일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배당락일이 27일, 28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식을 매수하고 나서 이 영업일 이후에 결제가 이루어지니까 26일 27일까지 각각 매수를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주당 배당금까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이 부분 또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배당락 이후에 기관의 자금이 빠져서 수급에 대한 부담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되겠죠. 자, 다음으로 금융 이외의 다른 기업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배당락일이 28일, 배당기준일 29일이기 때문에 27일까지는 매수를 해야만 합니다. CJ제일제당, 우선주, 현대차 이러한 종목들 다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배당락 이후에 기관의 자금 유출에는 유의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교보증권에서 이렇게 그간의 좀 상황들을 보니까 정말 배당 기준일 40영업일 전부터 기관들의 매수 자금이 유입이 됐었는데 딱 배당락 후 되니까 이제 매도세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것 좀 유의해야 된다라는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게 이번에 결산 배당과 분기 배당이 연이어 있는 쪽들이 있어요. 바로 일부 금융주가 될 텐데 3월 말 이내로 분기 배당 기준일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오히려 약간의 자금 유출 후에 재유입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따로 좀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 어떻게 전략 세워봐야 될지 고민이 될 텐데요. 잠시 후에 질문 드려보겠고요. 배당 관련된 ETF도 또 신규 상장된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앵커의 더보기입니다. 물론 국내 증시 관련주에게 크게 시세를 줄 뉴스인지 사실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이게 또 이슈가 됐으니까 좀 가지고 왔는데요. 미국의 달 착륙 무인 우주선인 오디세우스 애매한 성공이었습니다. 절반만 성공했다라는 뉴스도 있었는데요. 인투이티브 머신스의 이 오디세우스 제가 앞서 브리핑을 할 때 1월쯤에 우주항공 쪽 얘기하면서 캘린더에 이 부분 전달드렸었어요. 근데 현지 시각으로 23일에 정규장에서는 40%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상승은 오름폭 많이 줄인 채 마감이 됐고요. 장 마감하고 나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완벽한 연착륙에는 실패를 했다. 약간 누운 채로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러한 이야기 나오면서 시간외에서 32%가량 폭락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뉴스들 계속해서 최근에 우주항공 일정도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서 관련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PBR 관련해서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해서 갖고 계신 분들에게 오늘 또 전략을 한번 다듬어 볼 수 있는 시간 잠시 후 이어가겠고요.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앞서 수정앵커가 브리핑 해주신 내용대로 일정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투자 선택지에 저PBR주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많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어느 정도 세론으로 작용하게 될지 그리고 발표되는 내용이 생각보다 투자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실망감으로 출회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 이후 대응을 어떻게 하는가? 일부 증권사에서는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의견을 내놓고도 있습니다. 삼성에서는 자동차 쪽에 대한 조정시 매수 의견이고요. SK 측에서도 일본의 사례를 봤을 때 이런 정책이 오픈되고 나서 기업들의 행동이 뒤따를 경우 다시금 회복을 보였다. 조정시 매수 관점 의견 내놓기도 합니다. 추가 수급 유입이 있을지 아니면 세론으로 좀 흘러내리면서 다른 쪽의 자금을 빼앗길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강제성이 전혀 없이 자율성에 맡긴다라는 내용이 많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 오픈되고 나서 실망감이 클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뚜껑이 열리고 나서 봐야 되는 내용인 거고요.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이슈 이후에 저 PBR 쪽으로 수급을 빼앗길지 아니면 수급을 다시 돌려받을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조정시 매수 관점, 성장 스토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볼 거고 이들 두 쪽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한쪽이 강하게 치고 나가지 못한다면 틈새 전략으로 바이오, 2차전지 혹은 각종 테마 등이 부상할 여지가 있을 겁니다. 지금 시장 참 어렵지 않습니까? 수급이 몰리고 그러면서 특정 종목들 엔캠, 알테오젠, 신성델타 이런 식의 초급등이 보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포모에 시달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소외감은 늘어나고 잦은 매매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아지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럴 때는 수급을 따라가며 정말 단기 대응을 해야 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그냥 실적주 꾸준히 모아가야 될지 내 투자 성향을 한번 돌아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얘기는 DB금융이 지금까지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제부터는 한국이 좀 좋을 거야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글로벌 재고가 이제 줄어드는 시점에서 바닥을 찍고 경기가 좀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재고를 다시 쌓는 리스토킹 과정에서 한국이 분명 그 가운데 유리하다라는 거고 때마침 중국이 그동안 립서비스만 하다가 이제는 정말 실제 액션으로 부양책을 쓰고 있는 것에 긍정의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일정입니다. 오늘 당연 정부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한 이벤트이고요. 기업 부담에 자율공표 내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 실망감으로 작용할 여지 있으니 체크하시고요. 이제 오늘부터 MWC 진행이 되게 되죠. 그리고 앞서 수정 앵커 얘기해 주셨다시피 배당 관련한 ETF가 내일 상장되는데 여기 편입 비중 높은 기업들 요 정도 추려져 있습니다. 체크하시고요. 내일은 APR 상장 있죠. 그리고 수요일과 목요일은 우주항공 방산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 등이 자리하고 있고요. 임시국회 본회의 이제 수은법 개정안 최종 통과하게 될지 여부 체크가 필요합니다. MSCI 분기 리뷰 적용일이 또 목요일이죠. 에코머티와 한진칼 편입으로 수급받게 될지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증권에서는 한동안은 고금리가 쭉 유지가 될 거니 그것을 고려해서 잉여현금 비율이 높은 기업 등 퀄리티 종목을 좀 잘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집합으로 성장과 퀄리티의 교집합, 그러니까 매출 증가율과 영업이익률 좋고 잉여현금 비율이 좋은 기업들을 봐야 한다라며 이렇게 추려줬어요. SK하이닉스, HPSP 등이고요. 낙폭과대에 초점을 맞춰본다면 고려아연, 금호석유, 효성첨단 소재 등이고요. 가치주, 그러니까 저 PBR 관련해서 종목들과 퀄리티, 잉여현금 비율이 높은 쪽을 맞춰봤을 때는 키움증권, 한국가스공사, 영업무역 홀딩스 등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성장주와 낙폭과대, 가치주가 공존하는 증시 내에서 그런 종목군 내에서도 퀄리티를 하나의 변수로 넣어서 좀 더 추려가라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선별의 시간이다라는 거고요. 자, 박앵과의 연결고리 개별 뉴스단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을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테크뉴스입니다. 결국 메타 이제 마크 저커버그가 28일에 방한하고 텐스토렌트 캐나다 AI 반도체 업체죠. 여기 짐 켈러 CEO도 이제 방한을 하게 되는데 이들 모두가 최근 AGI에 대한 관심을 높였었기 때문에 AGI 칩에 대한 관심이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NCN, 네페사크, 자람테크놀로지 그리고 AGI로 가게 되면 파운드리가 좀 더 세분화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가온칩스, 에이징랜드 이런 디자인 하우스도 많이 관련주로 거론이 되죠.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블룸버그 측의 보도였습니다. 엔비디아가 TSMC 생산 능력에
가격의 벽을 마주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TSMC에 의존하는 AMD 혹은 브로드컴, 엔비디아 등등의 업체들이 있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칩이 필요한데 다른 곳과 이렇게 생산 능력을 나눠 가지니까 TSMC가 그 생산 능력을 못 따라온다. 뭐 이런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러면 AI 관련한 이제 캐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고 반도체 장비 쪽 혹은 TSMC의 생산 능력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이쪽으로도 에이징랜드 뭐 엮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인텔의 100억 불 칩스법 지원금 이번 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하루 사이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요. 일단은 인텔 관련주 정리를 해뒀습니다. 고객사에 인텔이 들어가 있는 업체들 위주로 정리해뒀으니까요. 체크하시고요. 인텔은 샤파이어 래피드 있죠. DDR5 그래서 기판 쪽 종목들도 많이 들어가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는 AI 관련해서 삼성 엑시노스가 이제 MWC에서 전시를 하게 되는데 능력치가 상당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엑시노스 관련주로 정리를 했으니까요. 체크하시고요. 하드웨어 약점을 갖고 있는 메타가 LG전자와 협력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일부 언론의 단독 보도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마크 zuckerberg CEO가 이번에 MWC에 참석을 하는데 굉장히 오랜만, 한 10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오는 게 결국 LG랑 XR 협력을 하기 위해서 온다, 뭐 이런 보도였습니다. 관심을 받게 된다면 XR 쪽 체크가 가능하고요. 지금 블룸버그에서 낸 보도에 따르면 피규어 AI 펀딩에 세계 빅테크와 국내 삼성, LG가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피규어 AI라는 건 이렇게 사람처럼 생긴 로봇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쪽 넣어봤고요. 주말 파묘 보신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빠른 속도로 200만을 돌파했다라는 소식. 그러면 배급사, 쇼박스 관심을 받을 여지가 있을 텐데 지난 금요일 시간 외에서 이미 충분한 기대감으로 상한가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여러 뉴스들 속에서 오늘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될 선택지는 무엇일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전략 챙겨보시죠. 시장의 여러 이슈에 흔들리지 않는 좀 뚝심 있는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뚝심 있는 유창희 어드바이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슈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뉴스 정리해서 이제 전달은 하고 있는데 오히려 너무 많은 뉴스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생길까 걱정일 정도예요. 네. 저PBR, 반도체, 혹은 바이오, 2차 전지 어느 쪽에 좀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될까요? 저는 일단은 저PBR 이슈들은 계속 좀 이어질 거라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바이오주에 대해서 이따도 말씀드릴 거지만 네.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은 약간 이제 모멘텀이 좀 없는 이슈가 좀 없는 이제 한 주죠.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PC 발표가 좀 있고 또 다음 주에 이제 고용 지표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좀 시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주요 이슈들이 주가에 선 반영됐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스케줄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지난주 이후,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는 좀 마땅치 않은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외국인하고 기관들, 그러니까 지난주에 엔비디아가 지구를 살렸다라는 자극적인 뉴스가 나왔는데 네. 막상 우리나라만 본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 그렇게 많이 매수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게 매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더 주가 지수 올해 기준을 친다면 더 높은 주가 지수대를 바라보고 있지만 일단은 2월 한 달만 본다면 많이 올랐다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차익선 매물을 좀 소화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구간에 좀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차익 실현도 염두에 두면서 또 계속해서 그 섹터에 투자를 한다면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하겠죠. 어떻게 활용할지요, 조정을. 자, 반도체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AI 쪽 반도체 종목들 지난 금요일에 일부는 괜찮았으나 일부는 네. 좀 차익 실현이 그렇죠. 있었단 말이죠. 조정 시 매수 관점 가능한 종목이 있을까요? 저는 한 일주일 정도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엔비디아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뭐 다른 코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괜찮은 종목군들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은 저는 오히려 좀 차익 실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을 본다라면 강했었던 종목이 더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뭐 반짝 상승하고 나서 횡보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개별 이슈에 의해서 갑자기 뭐 한 10% 20%가 뭐 1, 2분 한 10분 만에 올라오거나 하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종목을 보면 우리가 어떤 뉴스가 몇 시에 나온다라는 걸 예상하고 매수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 기업이 어떤 이슈가 발생할 거라고 전망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오히려 뉴스에 따라서 샀다가 상승이 더 커지면서 수익이 확대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반대로 반짝 오르고 다시 또 제자리 내려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해서는 조금 흐름을 지켜보자. 특히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난주에 조금 월요일에는 수급이 들어왔다가 결국엔 또 한 주간 기준으로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순매도세를 네. 계속 유지하고 있고 지난주에 전혀 삼성전자가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이닉스만 가지고 반도체를 살 수 있겠느냐 본다라면 전 그렇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흐름들을 좀 지켜보면서 반도체를 좀 더 확대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주일간의 반도체 쪽 수급과 삼성전자의 방향을 좀 지켜본 후에 대응을 다시 한번 전략 챙겨보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체크해 볼게요. 오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오픈 날입니다.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돼 있기도 한데 뭐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자율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춘 내용이 나올 거다라고 해서 강제성이 없다라는 것에서 좀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걸 강제할 수 있을까요? 어떤 나라가 물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3년 이내에 네. 뭐 이걸 맞추지 않으면 상장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뭐 폐지한다고 해서 기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주면 또 그렇죠. 네, 그래서 유인이 되죠. 뭐 이거는 뭐 어느 나라도 강제를 할 수 없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월요일에 나와서 저 PBR 관련된 기업들을 좀 모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한 주간의 흐름만 본다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네. 오히려 반도체 섹터보다 더 좋은 주가 흐름도 나왔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 정책의 지속성,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얼마나 계속 푸시를 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다른 정체가 다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원전이라든지 혹은 뭐 어떤 로봇이라든지 이거는 정부 자금이 지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금이 지원이 되고 그 산업이 커지는 것인데 이거는 기업이 결국에는 그 정책에 가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럼 정책 발표하고 나서 이슈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책 발표하고 나서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뭐 주주총회가 됐든 뭐가 됐든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관련된 기업의 주가가 흐름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뉴스가 나오고 나서 조금 올라왔으니까 차익선 매물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길게 본다라면 이들 기업들은 일정 가격 이하로 조정이 나온다라면 전 적극적으로 매수해 볼 수 있는 기업들이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수했었던 부분들이 좀 더 매수가 유지된지 여부를 좀 체크하시면서 네. 뭐 저는 현대차라든지 하나금융지주, 뭐 하나 같은 기업들 계속 다 좋은 기업이 많지만 조금 더 집중해 보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이 저 PBR 관련한 종목군 뭐 기존엔 다른 모멘텀으로 말씀 주셨다 하더라도 오른 것도 많고 저 PBR 초점 맞춰서 말씀 주신 종목들도 시세가 좋습니다. 말씀 주신 하나금융과 현대차는 기존에 말씀 주신 대로 끌고 가고요. SK나 현대모비스도 보유자는 그대로 오케이입니까? 네, 저는 계속 좀 더 보시면 좋죠. 이제 이들 기업들은 이제 상승이 시작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K와 현대모비스도 일단 더 끌고 가자라는 의견이고요. 바이오 3, 4월 평균 수익률이 좋다라고는 하나 감사 보고서 시즌 좀 우려가 있다 보니 정말 잘 골라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알테오젠 막 이렇게 급등하는 거 보면 역시 바이오는 가줄 때 좀 강하게 간다라는 인식도 있고요. 어느 쪽 좋게 보세요? 저는 바이오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다만 좀 중대형 바이오
또 신약이라든지 수출 모멘텀 있는 기업들을 받는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뭐 금리 인하가 뭐 조금 뒤로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뭐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한 게 6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6월은 뭐 1회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혹은 6월에 밀린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한 올해 기준으로 친다면 한 3회 정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는 이제 아직은 반영이 안 되고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 기술 수출이든 혹은 신약 개발이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어떤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급등을 했었던 이유도 결국에는 뭐 수출 계약 이런 이슈들이 좀 계속 나온 것이고 네. 또 최근에 보면은 중대형 제약사들, 예를 들어서 SK바이오팜이라든지 레고캠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계속 주목받는 것도 신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오주들은 순환매성의 흐름들 그리고 종목 그러니까 그 모든 바이오가 다 가는 건 아니겠지만 좀 중대형 바이오주들을 좀 본다라면 저는 여전히 레고캠바이오, SK바이오팜, 또 유한양행 같은 기업들은 아직은 가격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도 참 올해 남다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레고캠바이오, SK바이오팜, 유한양행 저희 체크해 놓고 꾸준하게 추적해 가겠습니다. 자, 유창희 위원님의 픽은 전력인프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산업인데 그러니까 관심을 두고 보는 산업인데 네. 종목으로 압축해 주신다면요? 네. 그러니까 뭐 전력인프라 관련해서는 제가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맞아요. 꾸준히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섹터랑 다른 점은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용히 딱히 우상향. 예, 어디가 딱 그 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계속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흐름들이 좀 이슈가 있을 때라든지 흐름이 나올 때 좀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결국엔 AI 투자가 확대되는 부분들이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른 데이터 센터 대비해서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가 전력 소비가 두세 배 이상 늘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새로운 어떤 수요처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IRA로 인한 공급망 재편성 이슈들, 또 노후화된 이런 전력망을 계속 변경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이 이슈는 좀 오래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의 꾸준한 매수에 유입되는 거 본다라면 일단은 뭐 대장주는 HD 현대일렉트릭인데 이 종목이 좀 부담스럽다라면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상승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고요. 또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고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효성중공업, 가온전선, HD현대일렉도 좋은 일단 조금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관심을 더 몰아주셨네요.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유창희 위원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